이봐, 병사. 내가 안 보이나? 아닙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경례를 안 하지?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군 기강이 이래서야 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영창에 끌려가거나 최소한 남은 군 생활 내내 사령관에게 찍힌 병사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던 장군과 실수투성이 조리병의 이 아찔한 첫 만남이 훗날 잊지 못할 따뜻한 인연으로 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충청남도 계룡대 3군의 본부가 거대한 용처럼 웅크린 이곳은 단순히 군사시설이 밀집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수만 명의 청춘과 지휘관들의 삶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유기체였습니다. 2024년 가을 21살의 조인성 이병은 바로 그 심장부로 향하는 버스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꿈은 하얀 조리복을 입고 반짝이는 은식기 위에서 자신만의 예술을 펼치는 미슐랭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현실 속 그의 옷은 뻣뻣한 전투복이었고 그의 손에 들릴 것은 날렵한 셰프 나이프가 아닌 묵직한 K2 소총이었죠. 논산 훈련소에서의 5주는 그를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바꾸었지만 그의 심장은 여전히 뜨거운 주방의 화구처럼 다른 꿈을 향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마침내 부대 정문에 멈춰 섰을 때 인성은 거대한 위용에 압도당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철책과 위험 있는 정문, 그 너머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들은 마치 다른 세계의 성체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행정 절차를 거쳐 공군 본부 직할 근무지원단이라는 소속을 부여받았고 그의 최종 근무지는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곳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장군 식당, 장성급 지휘관들만을 위한 전용 식당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밥하는 데가 아니다. 그를 인솔한 박진철 하사가 조리실 중앙에 선 채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전쟁터다. 우리의 총알은 식재료고 우리의 작전은 레시피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저분들의 입맛과 기분, 나아가 컨디션까지 최상으로 유지하는 거다. 저분들의 결정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인성은 목청껏 외쳤지만 그의 등으로는 식은땀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주방 안에는 인성과 박하사 외에도 몇 명의 조리병이 더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요리의 즐거움이나 창작의 기쁨 같은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한 고도로 훈련된 정확성만이 존재할 뿐이었죠. 인성의 첫 임무는 양파 썰기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손목이 끊어질 듯한 통증과 싸우며 수백 개의 양파를 썰고 또 썰었습니다. 눈물인지 땀인지 모를 액체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칼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서는 황 병장이 요령껏 해 요령껏. 어차피 볶으면 다 똑같아라며 비웃듯 중얼거렸고 동기인 최일병은 차마 말도 걸지 못한 채 안쓰러운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흘렀을 무렵 인성은 이제 제법 군 생활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박하사의 불호령에도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고 가끔은 황 병장의 짓궂은 농담을 받아넘길 여유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진우 중장이라는 존재였습니다. 공군 작전사령관 이진우 중장. 그는 장군 식당의 조리병들 사이에서 공포의 대상이자 일종의 전설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독사 신의 입맛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그는 식재료의 원산지까지 맞출 정도로 미각이 발달했으며 국의 온도가 단 1도만 어긋나도 그릇을 통째로 물리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가 식당에 나타나는 날이면 주방의 공기는 영하로 떨어졌고 박하사조차 평소보다 2배는 더 예민해졌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갑작스러운 합동 참모 회의가 잡히는 바람에
예정에 없던 수십 명의 장군들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주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인성은 점심 배식이 끝난 후에도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와 저녁 식사 재료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저녁 메뉴로 나올 갈비찜의 양념 비율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기 위해 주방을 나선 인성은 복도를 걸으면서도 머릿속으로 갈비찜 레시피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피로와 상념에 젖어 있던 인성은 평소처럼 계급장을 확인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늘 마주치던 영관급 장교 중 한 명이겠거니 지레짐작했죠. 그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의 앞을 막아서는 단단한 그림자. 그리고 그의 귓가에 낮고 서늘하게 파고드는 목소리. 이봐 병사. 인성의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자 시선을 피할 수 없는 세 개의 별이 그의 눈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독사 신의 입맛 공군 작전사령관 이진우 중장이었습니다. 사령관은 아무 말 없이 그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수만 마디의 질책보다 더 무겁고 두려웠습니다. 소속이 어디지? 사령관의 입이 열리자 인성은 조건 반사적으로 관등 성명을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 보이나? 아닙니다. 보입니다. 그런데 왜 경례를 안 하지? 여기가 자네 안방인가? 군 기강이 이래서야 원.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영창에 끌려가거나 최소한 남은 군 생활 내내 사령관에게 찍힌 병사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살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살아남기 위한 인성의 본능이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령관님. 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절박했습니다. 너무너무 젊어 보이셔서 감히 사령관님이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막 임관하신 소령이나 중령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복도에 흐르던 무거운 침묵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이진우 중장은 여전히 아무 표정 없이 인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그냥 솔직하게 잘못했다고 할걸. 최악의 아부를 해버렸구나. 인성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제 곧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불호령이 떨어질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귀에 들려온 것은 고함이 아니었습니다. 코웃음에 가까운 아주 짧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인성이 실눈을 떠 바라보았을 때 이진우 중장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비웃음이었을까 혹은 아주 희미한 찰나의 미소였을까. 사령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인성의 굳어버린 어깨를 손으로 툭 치고는 자신의 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겨진 인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죠. 그 아찔했던 만남이 남긴 여운은 실로 길고도 짙었습니다. 이진우 중장의 마지막 허하는 소리는 텅 빈 복도를 넘어 조인성 이병의 귓가에 하루 종일 맴돌았죠. 주방으로 돌아온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그의 작은 표정 변화 하나 놓치지 않고 꼬투리를 잡았을 황덕재 병장이 어이 신병. 귀신이라도 봤냐? 아니면 귀신보다 무서운 쓰리스타라도 마주쳤냐? 라며 짓궂게 놀려댔지만 인성은 대꾸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그의 넋나간 표정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있었음을 직감한 박진철 하사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한번 쓱 훑어보았을 뿐 별다른 말을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정신 안 차려? 저녁 준비 시간이야 라는 무심한 한마디로 그를 현실로 끌어당겼을 뿐입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공교롭게도 인성이 복도를 걸으며 레시피를 구상하던 바로 그 갈비찜이었습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간장과 설탕의 비율을 맞추고 핏물을 뺀 갈비를 끓는 물에 데쳐냈습니다. 배식 시간 내내 그의 심장은 불안하게 나대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이진우 중장이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에 나타나기라도 할까봐 주방과 식당을 나누는 작은 배식구 너머를 힐끔거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날 저녁 사령관은 식당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에서 인성은 동기인 최일병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최일병의 얼굴은 경악과 감탄, 그리고 순수한 공포로 물들었다가 창백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미쳤어? 독사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살아 돌아온 게 용하다 진짜. 다음 날부터 조리병들 사이에서는 독사를 압으로 길들인 전설의 이등병이라는 다소 과장되고 희화화된 소문이 은밀하게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성은 동기들의 짓궂은 경외와 선임들의 비웃음 섞인 시선 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아주 기묘한 신경질적인 자부심을 동시에 느껴야 했습니다. 인성은 며칠간 예상 가능한 모든 종류의 보복을 상상하며 잠을 설쳤습니다. 갑작스러운 타부대 전출 명령, 혹은 박하사를 통한 혹독한 군기 훈련, 그것도 아니면 식당에서 가장 힘들고 굳은 일만 도맡게 되는 것. 하지만 그의 예상과 달리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그날의 사건을 까맣게 잊은 것처럼 평온하게 흘러갔고 인성은 점차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의외의 곳에서 감지되었습니다. 이전까지 이진우 중장은 식사를 시작하면 15분을 넘기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치 군사작전을 수행하듯 신속하고 정확하게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나곤 했죠. 그런데 그 사건 이후 그가 식당에 머무는 시간이 미세하게 길어졌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식사했지만 이전처럼 허겁지겁 그릇을 비우는 대신 음식을 좀 더 음미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가 식사를 마친 후 주방으로 돌아오는 그의 식기였습니다. 언제나 쌀 한 톨, 소스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비워져 있었습니다. 특히 정성이 많이 들어간 특별식이 나오는 날이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조리병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요즘 사령관님, 우리 밥이 입에 맞으시나 봐? 황 병장이 의아하다는 듯 말했고 박하사는 쓸데없는 소리 말고 내일이나 해라고 쏘아붙였지만 그의 눈빛 역시 배식구 너머를 향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방에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장군들의 건의사항을 위해 식당 입구에 비치된 작은 나무함에 하얀색 고급 편지 봉투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날카롭고 정교한 만년필 글씨체로 쓰인 짧은 메모 한 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온 양송이 크림 수프는 훌륭했다. 간의 균형이 특히 좋았음. 서명은 없었지만 그 독특한 필체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진우 중장이었습니다. 조리병 생활 1년 반 동안 건의함에서 먼지 외에 다른 것을 본 적이 없었던 황 병장은 눈을 비볐고 박하사는 메모를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인성에게 짜릿한 성공의 쾌감이라기보다는 심장을 꿰뚫어 본 듯한 서늘한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알아챈 건가? 내가 레시피를 어겼다는 걸. 그런데도 칭찬을? 그는 자신의 작은 의도가 거대한 바다에 던진 조약돌처럼 예상치 못한 파문을 일으켰다는 사실에 전율했습니다. 그날 이후 인성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관물대 깊숙이 숨겨두었던 그의 비밀 노트는 이제 단순한 요리책 스크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룡대 장군 식당의 모든 것을 분석한 1급 기밀 문서이자 그만의 작전 계획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노트의 페이지들은 세밀한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육군 A 장군 국물 요리 선호, 기름진 식감 깊이, 약간의 신맛의 긍정적 반응,
해군 비장군 고혈압 이력 모든 소스는 저염으로 생선 요리 시 가시를 완벽히 제거해야 함. 그리고 그중 가장 많은 페이지를 할애한 것은 단연 이진우 중장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복합적이고 균형 잡힌 맛을 알아보는 미각의 소유자. 재료 본연의 맛을 중시함. 어쩌면 그의 엄격함은 단순히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존중의 표현일지도 모른다. 인성은 치밀한 계산 아래 자신만의 작은 실험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황 병장은 쓸데없는 짓 한다. 그러다 걸리면 내군 생활 끝장이야라며 혀를 찼지만 주방의 실질적인 안주인이자 민간인 군무원 신분인 이문숙 조리실장은 그의 그런 모습을 조용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병사로 조용히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쌀쌀한 바람이 부는 늦가을,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군 부대의 긴장감도 연말을 앞두고는 미세하게나마 누그러지는 법이죠. 바로 그 무렵 주방의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들어섰습니다. 날카로운 제복 차림에 빈틈없는 표정을 한 젊은 대위. 그는 이진우 중장의 그림자이자 오른팔로 불리는 김현수 대위였습니다. 부관이 직접 주방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방의 모든 움직임이 순간 정지했습니다. 모두의 예상과 달리 김 대위는 주방의 책임자인 박진철 하사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주방 가장 안쪽에서 채소를 다듬고 있던 한 사람에게 정확히 꽂혔습니다. 조인성 상병, 잠시 나와보도록. 이제 상병 계급장을 단 인성의 이름이 불리는 순간 주방의 공기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황 병장은 칼을 떨어뜨릴 뻔했고 박 하사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습니다. 인성은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으로 김 대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 대위는 딱딱한 용건체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명령이 아닌 요청의 형태를 띠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천근과도 같았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며칠 뒤 비공식적인 저녁 자리를 가지실 예정이다. 외부 손님은 없고 조촐한 내부 식사 자리다. 그 자리에 낼 메인 디쉬에 대해 사령관님의 제안이 있으셨다. 김 대위는 인성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싱싱한 전복을 이용한 요리였으면 한다고 하셨다. 특히 전복 내장을 이용해 고소하고 깊은 맛을 내는 크림 소스를 곁들인 쌀을 이용한 요리. 느끼하지 않으면서도 재료의 풍미가 살아있는 그런 요리를 원하신다. 그것은 메뉴판에 없는 요리였습니다. 아니, 군대의 어떤 식단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요리였습니다. 김 대위가 묘사한 것은 인성이 자신의 비밀 노트에 수없이 그리고 고쳤으며 상상 속에서만 완성했던 바로 그 전복 내장 리조토였습니다. 사령관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인성의 작은 실험들과 그의 노트 속에 숨겨진 열정과 그가 꿈꾸는 요리의 방향을. 이것은 단순한 식사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을 지켜본 자가 던지는 가장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시험이었습니다. 조인성이라는 일개 상병의 진심을 별 3개의 장군이 직접 시험대에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김 대위가 떠난 후 주방에는 한동안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하사는 복잡한 표정으로 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부하의 재능을 인정하는 자부심과 자신의 권위를 건너뛴 것에 대한 미묘한 질투 그리고 이 엄청난 과업에 대한 순수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한번 축이더니 인성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조 상병. 만약 내가 이 요리를 망치면 다치는 건 너 혼자가 아니야. 이 주방 전체, 아니 근무지원단 전체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다. 이 접시 하나의 무게가 어떤 건지 알기나 하겠나? 반면 황 병장은 노골적인 질투와 조소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꼴랑 상병 나부랭이가 사령관님 독대를 한다고. 이야, 이거 완전 코미디 영화 예고편인데. 재밌어지겠네. 그의 비아냥거림이 주방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인성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온몸은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지만 심장 한구석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용솟음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회였습니다. 자신의 꿈과 냉혹한 현실 사이의 거대한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어쩌면 일생에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기회.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생활관을 빠져나온 인성은 달빛만이 희미하게 비추는 텅 빈 주방에 홀로 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수많은 고민과 수정의 흔적으로 너덜너덜해진 페이지. 그곳에는 지난 몇 달간 그의 열정과 꿈이 고스란히 담긴 전복 내장 리조또의 최종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은 현실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남은 군 생활, 그리고 어쩌면 그 이후의 인생까지도 이 한 접시의 요리에 달려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기상 나팔이 울리기 30분 전 인성은 이미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속은 뜨거운 열기로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달간 그가 그려온 수십 가지 버전의 전복 내장 리조또 레시피가 빼곡했습니다. 이 중 하나를 골라 현실의 식탁 위에 완벽하게 구현해내야 했습니다. 그가 고민에 잠겨 있을 때 주방 문이 열리며 박진철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이른 출근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커피를 한 잔 타 마시더니 인성의 노트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지만 이전의 날카로운 경계심 대신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전 계획은 세웠나? 박 하사가 툭 던지듯 물었습니다. 인성이 고개를 들자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령관님이 드실 요리다. 식자재부터 달라야겠지. 오늘 아침 군수사령부 보급관에게 직접 연락해서 완도산 최상급 활전복을 특별 공수해달라고 요청해뒀다. 내가 뭘 하려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재료 때문에 망쳤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주지. 인성은 순간 울컥하고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을 질책하고 몰아세우기만 하던 사수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감사합니다, 박 하사님. 됐고. 레시피는 정했나? 리조또는 시간 싸움이야. 머릿속에 완벽한 순서가 그려져 있어야 해. 아직 고민 중입니다. 내장의 풍미와 크림의 조화를 어느 지점에서 맞춰야 할지. 그건 내 몫이다. 난 판을 깔아주는 사람이고. 신 주방은 오늘 하루 전적으로 내게 맡기겠다. 황 병장이나 다른 놈들이 방해하지 못하게 조치해두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박 하사의 전폭적인 지원 약속은 인성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해가 뜨고 다른 조리병들이 출근했을 때 주방의 분위기는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황덕재 병장은 여전히 이야, 우리 조 상병 나으리, 오늘 황제 대관식이라도 치르시나?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박 하사의 서늘한 눈빛 한 번에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민간인 조리실장인 이문숙 여사는 인자한 미소와 함께 그에게 다가와 작은 꾸러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조 병장, 이건 내가 집에서 조금 가져온 건데. 잘 말린 표고버섯이랑 다시마다. 좋은 육수는 모든 요리의 기본 아니겠어. 혹시 필요할까 싶어서. 그녀의 따뜻한 마음 씀씀이에 인성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적과 아군이 불분명했던 이 차가운 주방에서 그는 어느새 자신을 응원하는 든든한 지원군들을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약속대로 최상급 식자재들이 속속 도착했고 그의 모든 과정은 하나의 잘 짜인 의식처럼 경건하고 진지했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어리바리한 후임 병사가 아니라 자신의 작품을 창조하는 한 명의 진짜 셰프가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된 저녁 7시.
김현수 대위로부터 지금 시작하도록이라는 짧은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실전이었습니다. 긴장된 순간들이 지나고 모든 준비가 진행된 끝에 그가 말했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박하사는 말없이 다가와 완성된 접시를 경이로운 눈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접시를 들어 올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서빙병에게 건넸습니다. 접시가 주방 문 너머로 사라지는 순간 인성의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휘청거리며 조리대에 몸을 기댔습니다. 접시가 주방 문 너머로 사라진 순간 시간은 마치 늪에 빠진 듯 느리고 무겁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5분이라는 영겁과도 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 주방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음식을 내가갔던 서빙병이 빈손으로, 아니, 빈 접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의 손에 들린 하얀 접시에 꽂혔습니다. 접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남아있지 않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빵 조각으로 접시 바닥에 소스 한 방울까지 닦아낸 것처럼 완벽하게 눈부실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그것은 요리사에게 있어 그 어떤 찬사보다 더한 극찬의 증거였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서빙병은 인성에게 다가와 살짝 상기된 얼굴로 말했습니다. 김현수 대위님께서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침을 삼켰습니다. 사령관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고 합니다. 순간 주방의 공기가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는 것은 긍정인가 부정인가. 하지만 서빙병의 다음 말이 모두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다만 대위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사령관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그 어떤 음식을 드시고도 이렇게 접시를 깨끗하게 비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그 말은 조용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주방 안에 억눌려 있던 안도감이 마침내 기쁨이 되어 터져나왔습니다. 박진철 하사는 인성의 등을 강하게 2번 내리쳤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불처럼 뜨거웠고 그 행위에는 수만 마디의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냈구나, 조상병. 내가 정말로 해냈어. 그의 눈에는 드물게도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문숙 조리실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어머니처럼 인자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았고 심지어 황 병장조차 야 제법인데 너 라며 퉁명스럽게 하지만 분명한 인정의 말을 건넸습니다. 인성은 그제야 온몸을 짓누르던 압박감에서 벗어나 생애 처음 느껴보는 순수한 성취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독사의 미각을 정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을 요리라는 언어를 통해 한 사람에게 온전히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인성은 장군 식당의 조용한 전설이 되었습니다. 박하사는 그에게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했고 때로는 새로운 메뉴 개발에 대해 그의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군대 상하 관계를 넘어 같은 주방에서 일하는 전문가 대전문가의 관계로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더 이상 통제와 규칙 속에서 소심한 일탈을 꿈꾸는 이등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을 존중받으며 별들의 식탁을 책임지는 당당한 조리병으로 거듭났습니다. 시간은 덧없이 흘러 인성의 어깨에는 어느덧 4개의 작대기가 선명한 병장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갓 들어온 신병들에게 칼질의 기본을 가르치고 박하사의 든든한 오른팔 역할을 하는 베테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맡게 된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매달 말에 이루어지는 장군 식당의 식비 정산 및 행정 처리였습니다. 수십 명에 달하는 장성들의 월간 식사 횟수를 장부와 대조하고 미납이나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여 재정 장교에게 보고하는 일. 그것은 창의적인 요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한치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꼼꼼함을 요구하는 중요한 업무였습니다.
인성은 커피 한 잔을 옆에 두고 지난 한 달간의 식사 기록이 담긴 장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장성들은 월급에서 자동으로 식비가 공제되었고 일부는 직접 계좌 이체를 통해 정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맞아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딱 한 사람의 이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공군 작전사령관 중장 이진우. 그의 이름 옆 입금 확인란은 깨끗하게 비어 있었습니다. 인성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거와 같은 공포나 불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일종의 직업적인 책임감과 인간적인 염려에 가까웠죠. 지난 1년간 그와 사령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령관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인성이 만든 특별식이 나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식당을 찾았고 그의 빈 접시는 인성에게 가장 큰 격려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런 그가 식비를 미납했을 리 없었다. 분명 바쁜 연말 업무 때문에 부관이나 행정 담당관이 놓친 사소한 실수일 터였다. 사령관님께 직접 연락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 그건 말도 안 돼. 가장 올바른 절차는 김현수 대위님께 연락해서 혹시 착오가 있었는지 조용히 확인하는 거야. 인성은 자신의 판단에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월권이나 아첨이 아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절차였습니다. 그는 행정반에 비치된 부대 내선 번호록을 뒤져 작전사령관 부관실의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은 시각 행정반은 각종 보고서를 마감하려는 병사들의 타자 소리와 전화벨 소리로 소란스러웠습니다. 인성은 한쪽 구석의 전화기 앞에 앉아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연말 결산 서류 수십 장을 처리하느라 정신이 없던 터라 약간의 상념에 잠긴 채 기계적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몇 번의 신호음이 가고 곧이어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성은 김현수 대위의 젊고 날카로운 목소리를 예상하며 입을 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것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결코 들려서는 안 될 목소리였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의 뇌리에 공포와 경외로 아로새겨진 낮고 중후하며 세상 그 누구와도 착각할 수 없는 바로 그 목소리. 이진우입니다. 순간 인성의 머릿속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부관실이 아닌 사령관의 개인 집무실 직통 번호를 어찌된 영문인지 바로 그 번호를 누른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이진우 중장이다. 누구인가? 조금 더 낮고 약간의 성급함이 섞인 목소리가 그의 혼을 현실로 잡아 끌었습니다. 여기서 전화를 끊어버릴까? 잘못 걸었다고 말할까? 하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은 정상적인 사고를 멈춘 상태였습니다. 그의 몸은 지난 2년간 뼛속까지 새겨진 보고 체계와 임무 완수라는 강박에 따라 가장 끔찍한 정답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충, 성, 장군식당 근무, 병장, 조, 인, 성, 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뒤집히며 스스로도 믿을 수 없는 톤으로 허공을 갈랐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심정으로 준비했던 용건을 쏟아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달 식비 정산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장부상의 사령관님 성함으로 미납 기록이 확인되어 혹시 착오가 있으신지 여쭙고자.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외워둔 문장이 공포에 질린 혀를 통해 멋대로 튀어나오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말을 마친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는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정적. 심장을 옥죄는 그 무거운 침묵은 인성에게 이 세상 모든 소음보다 더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전화선을 통해 스스로의 군 생활에 사형 선고를 내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길고도 짧은 침묵을 깬 것은 얼음처럼 차가워진 사령관의 목소리였습니다. 미납 기록이라. 내 장부의 말인가? 조 병장, 지금 자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 건가?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싸늘한 확인 절차. 그것이 인성을 더욱 절망하게 했습니다. 그가 죄송합니다. 라는 말이라도 내뱉기 전 수화기 너머에서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사령관님, 제가 하겠습니다. 날카로운 목소리. 김현수 대위였습니다. 곧이어 전화기를 건네받는 듯한 작은 소음이 들리고 수화기 너머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조인성 병장. 김 대위의 목소리는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자네 지금 있는 위치에서 그대로 대기해. 내가 지금 행정반으로 내려가지. 움직이지 말고 있도록. 딸깍.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습니다. 인성은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의자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변의 동료 병사들이 무슨 일이냐는 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령관 부관이 그것도 저렇게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직접 행차하신다는 것. 그것은 단순한 실수를 넘어선 부대 전체의 기강 문제가 걸린 중대 사건임을 의미했습니다. 김현수 대위의 등장은 그의 말처럼 신속했습니다. 채 5분도 되지 않아 행정반 문이 열리고 서늘한 분노를 온몸에 휘감은 그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오직 인성을 향해 고갯짓했습니다. 따라와. 사령관 집무실이 있는 본청 건물로 향하는 짧은 길은 인성에게 십수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2년 전 경례를 하지 않아 사령관 앞을 막아섰던 그 복도를 그는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죄수처럼 걸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존경하고 인정받고 싶었던 사람의 신뢰를 가장 어리석고도 치명적인 방식으로 배신했다는 자괴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김 대위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혹독한 질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정신인가, 조 병장? 자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사령관께서 지금 태평양 공군 사령부와 화상 회의 중이셨다. 그런데 자네가 그분의 직통 전화로 전화를 걸어? 그것도 고작 식비 따위로. 김 대위는 분을 사귀지 못하는 듯 사무실을 서성이다가 책상 위에 서류철을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장부를 펼쳐 들고는 인성을 향한 질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쌓아올린 신뢰가 어떤 건지 몰랐나? 사령관께서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있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장부를 들여다보던 김 대위의 눈이 순간 무언가에 걸린 듯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 떠올라 있던 서슬퍼런 분노가 순식간에 당혹감으로 그리고 이내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부와 인성이 가져온 식당 장부를 번갈아 대조해 보더니 깊은 한숨과 함께 이마를 짚었습니다. 아! 그는 고개를 들어 멍하니 서 있는 인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분노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허탈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 병장, 자네가 말한 미납자 공군 작전사령관 이진우 중장인가 아니면 이번에 새로 부임한 육군 군수사령부 참모장 이진우 소장인가? 순간 인성의 머릿속을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스치듯 보았던 낯선 육군 장성의 이름. 동명이인이었던 겁니다. 그의 실수는 단순히 전화를 잘못 건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애초의 대상을 잘못 특정한 어처구니 없는 행정착오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의 모든 긴장이 거짓말처럼 풀려나갔지만 인성의 죄책감은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 그가 저지른 행동의 무모함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김 대위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서랍을 열어 차가운 캔 커피 하나를 꺼내 인성의 앞으로 툭 하고 밀어주었습니다. 마셔. 인성이 얼떨떨한 표정으로 커피캔을 바라보자 김대위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령관님 화 안 나셨다. 인성이 고개를 들었다. 내가 전화기를 뺏어 들고 상황을 설명하려 하자 그분은 회의를 잠시 중단시키시고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보게. 조 병장은 이유 없이 나에게 직접 전화할 만큼 경솔한 사람이 아닐세. 자네를 믿고 계셨던 거다, 이 답답한 친구야. 김대위는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은 자네의 열정을 아셔. 자네의 진심을 아시고 아마 이번 일도 자네가 맡은 바 임무를 그것이 설령 고지서를 확인하는 따분한 일일지라도 너무나 진지하게 수행하려다 벌어진 실수일 거라고 이미 짐작하고 계셨던 거다. 그분은 제복 아래에 있는 사람을 보시는 분이니까. 김대위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무실 한쪽에 놓인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인성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징계나 전출 명령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전해주라고 하시더군.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인성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커졌습니다. 봉투 안에는 그가 그토록 선망하던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헤드 셰프 앞으로 된 이진우 중장의 이름과 직인이 선명하게 찍힌 추천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대위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건 자네 저녁일에 맞춰주려고 이미 몇 주 전에 준비해 두셨던 거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 주방에서든 행정반에서든 자신의 일에 저만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서든 성공할 걸세. 저 추천서 지금 가져다 주게. 자네에게 된통 깨지고 나면 격려가 좀 필요할 테니. 인성은 추천서를 든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것은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통찰력이었고 실수를 뛰어넘는 이해심이었으며 한 청년의 미래를 향한 가장 따뜻하고 묵직한 응원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하늘의 별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자신을 향해 이토록 환한 빛을 비춰주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그가 든 추천서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조인성 병장은 더 이상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남은 군 생활을 자신의 모든 열정을 다해 마무리했고 전역하는 날 그는 자신을 배웅나온 박진철 하사와 동료들 그리고 멀리서 그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주는 김현수 대위의 모습을 마음에 담고 계룡대 정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더풀백과 함께 별이 보내온 따뜻한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고 엄격한 식탁에서 요리를 배우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을 배웠던 한 청년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인생만세 TV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무시당하던 여군 장교의 어머니가 사실은 전설의 707 특수요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후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짜릿한 사연입니다. 육군 보병학교에서 수석을 차지하며 강철의 백합이라 불리던 신임 소위 이서윤에게 첫 자대 배치의 설렘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가 발령받은 곳은 제7보병사단 칠성부대. 대한민국 육군에서도 손꼽히는 정예 부대였지만 그 명성만큼이나 굳건한 남성 중심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곳이기도 했다. 신임 소위 이서윤. 2024년 11월 1일부로 제7보병사단 5여단 2대대 6중대 소대장으로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단결. 중대장실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선 서윤은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싸늘한 침묵과 노골적인 불쾌감이 뒤섞인 시선이었다. 중대장인 김철민 대위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넘기던 시선조차 들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턱짓으로 자리를 가리켰다. 거기 앉아. 김 대위는 올해 40을 갓 넘긴 베테랑 군인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은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는 낡은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랐을 것 같은 서윤의 맑은 얼굴은 그의 심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이름이 이서윤이라고 했나? 육사 출신인가? 아닙니다. ROTC 출신입니다. 학군 요즘은 여자들도 학군을 하나 보군. 세상 참 좋아졌네. 비아냥거림이 가득한 김 대위의 말투에 서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첫 만남부터 시작된 무시는 앞으로의 군 생활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듯 했다. 아니나 다를까 서윤의 군 생활은 가시밭길의 연속이었다. 김 대위는 사사건건 서윤을 트집 잡고 모욕을 주었다. 소대원들 앞에서 여자가 뭘 안다고 나서 소대장 말고 소대처녀라고 불러야 하는 거 아니냐는 식의 성희롱적인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더 힘든 것은 소대원들의 노골적인 무시와 따돌림이었다. 특히 동기인 박도현 소위는 서윤에 대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훈련 성적이 뛰어난 서윤을 질투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고 다른 소대원들을 선동해 서윤을 고립시켰다. 야, 이서윤. 너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여군이라고 훈련도 빼주고 힘든 일은 다 우리한테 떠넘기고. 아주 그냥 공주님 납셨네. 박소희, 말 함부로 하지 마. 훈련 똑같이 받았고 내게 주어진 임무는 회피한 적 없어. 임무? 내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그냥 서서 예쁜 척하는 거 말고 더 있냐? 박도현의 비아냥의 주변에 있던 소대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바일 뿐이었다. 그녀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박도현을 쏘아보며 말했다. 실력으로 증명해. 내가 나보다 뛰어나다는 걸 훈련장에서 보여주란 말이야. 서윤의 당당한 태도에 박도현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흘리며 돌아섰다. 그날 이후 서윤을 향한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야간 초소 근무를 마치고 돌아온 그녀의 전투복이 칼로 찢겨 있거나 개인 관물대의 계집에는 꺼져라와 같은 험한 욕설이 적힌 낙서가 발견되기도 했다. 심지어는 훈련에 필요한 주요 장비를 일부러 숨겨 서윤을 곤경에 빠뜨리기도 했다. 서윤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유일한 가족인 어머니 김지영 여사에게 걱정을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영은 서윤이 어렸을 때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식당을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서윤을 키워냈다. 늘 딸에게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해주던 강인한 어머니였다. 그런 어머니에게 군대에서 겪는 부당한 대우를 차마 이야기할 수 없었다. 엄마, 조금만 더 버텨볼게요. 제 힘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엄마 딸, 그렇게 약하지 않아요. 서윤은 밤마다 홀로 눈물을 삼키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녀는 더욱 훈련에 매진했다. 새벽같이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완전 군장으로 산악구보를 자청했다. 사격 훈련에서는 언제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기록하며 남군들을 압도했다. 그녀의 도끼와 실력에 일부 소대원들은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했지만 김 대위와 박도연을 중심으로 한 주동자들의 괴롭힘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한다. 합동참모본부에서 극비리에 내려온 한 통의 전문 때문이었다. 내용은 과거 707 특수임무단에서 흑표범이라는 코드네임으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여성 특수요원의 행방을 찾으라는 것이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고위급 인사를 구출하는 황금 두더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홀연히 사라진 인물. 그녀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신화처럼 떠도는 이름이었다. 흑표범? 그게 누구야? 들어본 적 있어? 글쎄, 나도 처음 듣는 이름인데. 합참에서 직접 찾을 정도면 보통 인물은 아닌가 보네. 부대 내 간부들은 저마다 추측하며 술렁였다. 김대위 역시 혀를 차며 말했다. 별일이야. 사라진 지 30년도 더 된 사람을 이제 와서 찾는다고. 윗분들 참 할 일도 없으신가 봐. 그는 흑표범이라는 이름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저 오래된 전설일 뿐이라고 치부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하던 신임 소위 이서윤의 어머니가 바로 그 전설의 흑표범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전설이 곧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 굳게 닫힌 부대의 문을 열어젖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운명의 톱니바퀴는 서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철의 백합, 이서윤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합참의 전문이 내려온 지 며칠 후 서윤은 부대 내 낡은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캐비닛과 녹슨 장비들 사이에서 서윤은 낯선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지만 상자 한쪽 구석에 희미하게 새겨진 흑표범이라는 글자가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흑표범. 합참에서 찾고 있다는 그 이름이었다. 서윤은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튼튼한 자물쇠는 쉽게 열리지 않았지만 마침 근처에 있던 쇠지렛대를 이용해 겨우 상자를 열 수 있었다. 상자 안에는 낡은 군복과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군복에는 김지영이라는 이름표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엄마 이름이 왜 여기에? 서윤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앳된 얼굴의 젊은 여군들이 훈련을 받거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앳된 모습의 어머니, 김지영이 있었다. 사진 속 어머니는 서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강렬하고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디오 테이프를 집어들었다. 테이프에는 황금 두더지 작전 최종 보고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서윤은 창고 구석에 있던 낡은 비디오 플레이어에 테이프를 넣었다. 지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화면이 켜지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지는 영상이 나타났다. 야간 투시경으로 촬영된 듯한 화면 속에서 한 여성 군인이 놀라운 속도와 정확성으로 적들을 제압하고 있었다. 그녀의 움직임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누비는 흑표범처럼 민첩하고 우아했다. 그리고 작전이 끝난 후 헬멧을 벗은 그녀의 얼굴이 드러났을 때 서윤은 숨을 쉴 수 없었다. 화면 속의 그 여군은 바로 자신의 어머니 김지영이었다. 영상은 어머니가 황금 두더지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후 군복을 벗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다. 영상 속에서 젊은 날의 어머니는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이제 흑표범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 그리고 언젠가 태어날 제 아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과거는 이곳에 묻어두고 떠나겠습니다. 서윤은 한동안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다. 늘 억척스럽고 평범한 식당 주인이라고만 생각했던 어머니가 대한민국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수요원 중 한 명이었다니. 믿을 수 없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그녀는 왜 모든 것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택했을까? 그리고 왜 자신에게 단 한 번도 과거에 대해 이야기해주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어머니는 서윤이 자신처럼 험난한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을 것이다.
서윤은 상자를 원래 있던 자리에 되돌려 놓았다. 어머니의 비밀을 가슴에 묻기로 결심했다. 어머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평범한 삶을 이제는 자신이 지켜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머니의 명성에 기대지 않고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부대에서 인정받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다. 며칠 뒤 칠성부대에서는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훈련의 하이라이트는 가상의 적진에 침투하여 주요 시설을 폭파하는 임무였다. 이 임무에는 최정예 요원들만 선발되었고 서윤의 중대에서는 박도현 소위가 대표로 선발되었다. 김대위는 의도적으로 서윤을 배제하며 말했다. 이런 중요한 훈련에 여군을 끼워 넣을 수는 없지. 넌 그냥 후방에서 보급이나 신경 써. 서윤은 묵묵히 그의 명령에 따랐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었다. 훈련 당일 서윤은 보급품을 챙기는 척하며 몰래 훈련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훈련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며 박도현 팀의 침투 경로와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했다. 아니나 다를까 박도현 팀은 예상치 못한 적의 매복에 걸려 위기에 처했다. 훈련이었지만 실전과 같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박도현은 우왕좌왕하며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못했다. 그 순간 호련히 나타난 서윤이 정확한 상황 판단과 침착한 지휘로 위기를 수습하기 시작했다. 박소위 정신 차려. 2조는 10시 방향 능선으로 엄호 사격. 3조는 나를 따라 좌측으로 우회해서 적의 측면을 공격한다. 서윤의 지휘는 마치 한 편의 교본처럼 정확하고 거침없었다. 그녀의 지휘 아래 소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고 순식간에 전세는 역전되었다. 서윤은 직접 선두에 서서 적의 기관총 진지를 파괴하고 박도현 팀을 구출해냈다. 이 모든 상황은 훈련을 참관하던 미군 지휘관들과 합참 관계자들의 눈에 고스란히 포착되었다. 특히 훈련을 총괄하던 미군 대령 존스는 서윤의 놀라운 전술 수행 능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저 여군 장교는 누구지? 신임 소위라고 들었는데 베테랑처럼 움직이는군. 이름이 뭐라고 했나? 훈련이 끝난 후 존슨 대령은 직접 서윤을 찾아와 악수를 청했다. 이서윤 소위, 오늘 당신의 활약은 정말 인상 깊었소. 당신 같은 인재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육군의 큰 자산이요. 미군 대령의 칭찬에 김 대위와 박도현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서윤이 미군 지휘관에게 극찬을 받는 모습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부대 내에서 서윤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는 소대원들이 늘어났고 박도현의 입지도 눈에 띄게 좁아졌다. 하지만 김 대위의 서윤에 대한 증오와 질투는 더욱 깊어졌다. 그는 서윤을 어떻게든 흠집 내어 쫓아낼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후 부대 내 탄약고에서 실탄 몇 발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탄약고 관리는 서윤의 책임이었다. 김 대위는 이때다 싶어 모든 책임을 서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서윤 소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내가 탄약고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실탄이 사라져? 저는 분명히 규정대로 관리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훔쳐간 것이 틀림없습니다. 변명하지 마. 여자가 책임자로 있으니 이 모양 이 꼴이지. 당장 군법회의의 회부에서 책임을 묻겠어. 김 대위는 서윤을 몰아붙이며 헌병대의 수사를 의뢰했다. 서윤은 순식간에 실탄 절도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세가 되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뾰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서윤의 군 생활은 다시 한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딸답게 그리고 강철의 백합이라는 별명답게
그녀는 이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심했다. 보이지 않는 적의 음모 속에서 서유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외로운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끝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다. 헌병대의 차가운 조사실, 하얀 벽과 서류 뭉치들, 그리고 무감정한 표정의 수사관만이 존재하는 공간. 이서유는 며칠째 같은 질문에 같은 대답을 반복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지만 보이지 않는 압박감은 서서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이서윤 소위, 다시 한번 묻지. 탄약고 열쇠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언제야? 어제 18시 근무 교대 시 이상 유무를 직접 확인하고 인계했습니다. 당시에는 자물쇠와 봉인 모두 정상이었고 재고 수량에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 탄약고에 접근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규정상 소대장인 저와 중대장님 그리고 행정보급관님 외에는 열쇠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논리정연했지만 수사관들의 눈에는 그저 발뺌을 위한 변명처럼 비칠 뿐이었다. 이미 김철민 대위가 평소 이 소위의 행실이 불량하고 군에 대한 불만이 많았다는 식의 부정적인 진술을 해놓은 상태였다. 여기에 박도현 소위는 이 소위가 가끔 이상한 말을 중얼거리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다고 쐐기를 박았다. 모든 정황이 교묘하게 서윤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동기들은 그녀를 피했고 다른 간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칠성부대라는 거대한 조직 안에서 그녀는 외로운 섬이었다. 조사를 마치고 힘없이 중대로 복귀하던 길 누군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중대의 터줏대감이 베테랑 부사관인 최진우 상사였다. 그는 20년 넘게 군에 몸담으며 산전수전 다 겪은 묵묵하지만 강직한 군인이었다. 소대장님 잠시 뵐 수 있겠습니까? 최 상사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서윤을 인적이 드문 창고 뒤편으로 이끌었다. 그는 따뜻한 캔 커피 하나를 건네며 입을 열었다. 너무 기죽지 마십시오. 소대장님이 그럴 분이 아니라는 거 저는 압니다. 예상치 못한 위로의 말에 서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녀가 부임한 일에 자신을 믿어준다고 말해준 첫사람이었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제가 뭐 도울 일은 없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그날 박도현 소위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박 소위 말입니까? 최 상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다. 그날 야간 순찰 근무가 없었는데도 밤늦게 생활관을 나와 어딘가로 가는 것을 봤습니다. 탄약고 방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산책이라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영 찝찝합니다. 최 상사의 말은 서윤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도현. 그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 한미연합훈련 이후 자신에게 쏟아지는 칭찬과 인정을 견디지 못했을 것이다. 질투와 시기심이 그를 범죄로 내몬 것이다. 그래,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어. 서윤의 눈빛이 다시 날카롭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최 상사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상사님,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직접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윤의 비밀스러운 반격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기억과 부대의 동선을 하나하나 복귀했다. 근무 편성표, 순찰 일지, CCTV 녹화 기록까지. 공식적인 접근이 불가능한 자료들은 최 상사의 암묵적인 도움을 받아 열람할 수 있었다. CCTV는 대부분의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었고 박도현은 그 사실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하지만 서윤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범죄자의 심리가 아닌 훈련된 군인의 시점으로 상황을 재구성했다. 만약 내가 박도현이라면 어떻게 증거를 남기지 않고 실탄을 빼돌리고
또 그것을 나에게 덮어 씌울 것인가?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분석 끝에 서유는 박도현의 계획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허점을 발견했다. 그는 실탄을 훔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것을 숨겨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부대 내에서 가장 안전하면서도 의심받지 않을 장소.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자신의 관물대에 옮겨놓아 완벽한 증거를 만들려 할 것이다. 아직 그 실탄은 박도현이 가지고 있다. 서유는 확신했다. 그리고 그가 곧 움직일 것이라고 직감했다. 헌병대의 수사망이 좁혀오고 군법회의가 열리기 직전 그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려 할 것이다. 서유는 최 상사와 함께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일부러 박도현에게 곧 내 관물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예정이라고 들었다는 식으로 정보를 흘렸다. 그리고 최 상사와 함께 자신의 생활관 천장 환풍구에 소형 녹화 카메라를 설치했다.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각. 생활관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도현이 그림자처럼 들어왔다. 그는 익숙하게 서윤의 관물대로 다가가 품속에서 꺼낸 작은 주머니를 그 안에 넣으려 했다. 주머니 안에는 사라졌던 바로 그 실탄이 들어있었다. 그 순간 생활관의 모든 불이 환하게 켜졌다. 지금 뭐 하는 거지, 박소위? 불을 켠 것은 이서윤이었다. 그녀의 뒤에는 최 상사와 신뢰할 수 있는 몇몇 분대장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박도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손에 든 실탄 주머니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이건 오해야. 이서윤 소위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려고. 오해? 이 영상도 오해라고 할 건가? 서윤은 차가운 목소리로 스마트폰을 들어 그에게 보여주었다. 화면 속에는 방금 전 그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녹화되고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박도현은 무너져 내렸다. 내가 그런 게 아니야, 김철민 중대장님이. 궁지에 몰린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실토하기 시작했다. 서윤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그녀를 부대에서 쫓아내면 특별한 대우를 약속했던 김철민 대위의 비열한 제안까지.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용산의 합동참모본부. 합참의장 류성훈 대장은 책상 위에 놓인 2개의 보고서를 번갈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하나는 수십 년째 행방이 묘연한 전설의 특수요원 흑표범에 대한 중간 보고서였고, 다른 하나는 제7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여군 장교의 실탄 망실 사건 보고서였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사건이었지만 류성훈 의장의 날카로운 직감은 두 사건 사이에 미묘한 연결고리가 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 이서윤 소위 육군보병학교 수석 학군 출신. 한미연합훈련에서 미군 대령의 극찬을 받을 정도의 특출난 인재가 고작 실탄 몇 발을 훔친다고? 게다가 하필 7사단이라. 그는 과거 흑표범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젊은 시절을 떠올렸다. 그녀는 늘 내 아이만큼은 나처럼 총을 잡게 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랬던 그녀가 자신의 딸을 군대에 보냈다. 만약 이서윤 소위가 정말 그녀의 딸이라면 이 사건은 결코 단순한 비위 행위가 아닐 것이다. 류성훈 의장은 수화기를 들었다. 보안 라인을 통해 그의 최측근인 정보본부장에게 지시가 내려갔다. 지금부터 제7보병사단 이서윤 소위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게. 특히 가족관계, 그 중에서도 어머니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게. 신상 정보에 나온 것 말고 그 이면을 파고들어야 할 걸세. 이건 내 직권으로 내리는 명령이야. 수화기를 내려놓은 류 의장은 창밖의 어두운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다. 만약 자신의 예상이 맞다면 이 작은 불씨는 대한민국군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될 터였다. 그는 폭풍의 눈이 될 한 여인의 얼굴을 떠올렸다. 30년 전 전장을 호령하던 젊은 날의 흑표범 김지영의 얼굴이었다.
박도현의 자백과 모든 것이 녹화된 영상 증거는 거대한 파문의 시작에 불과했다. 이서윤은 최진우 상사와 함께 즉시 대대장인 강민호 중령에게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강 중령은 7사단 내에서도 강직하고 원칙을 중시하기로 정평이 나 있는 지휘관이었다. 그는 서윤이 내민 증거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굳은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다. 보고가 끝났을 때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런 썩어 빠진 놈들. 강 중령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다. 그는 자신이 신임했던 중대장과 소위가 이토록 추악한 음모를 꾸몄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과 하마터면 유능한 장교 한 명을 억울하게 잃을 뻔했다는 아찔함에 치를 떨었다. 당장 김철민 대위와 박도현 소위를 직위 해제하고 대기 발령 조치해 헌병대는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재수사를 진행하도록 한 점 의혹도 없이 관련자 전원을 색출해서 엄중히 처벌하겠어. 강 중령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지자 상황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 서윤을 범죄자 취급하던 부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김 대위와 박소위는 헌병대에 의해 연행되었고 대대 전체의 대대장의 특별 지시가 하달되었다. 부대 내 모든 부조리와 차별 행위를 발본색원할 것이며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는 일벌백계 한다. 서윤은 마침내 자신의 결백을 증명했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그녀의 실력을 인정하고 지지하는 동료들이 함께했다. 특히 최진우 상사는 묵묵히 그녀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대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역시 제 눈이 틀리지 않았습니다라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다. 서윤은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것 같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곳에서 그녀의 싸움은 훨씬 더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있었다.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 의장실. 류성훈 대장의 책상 위 전화기가 조용히 울렸다. 정보본부장의 직통 보고였다. 의장님 지시하신 사항 확인 결과 보고드립니다. 제7보병사단 이서윤 소위의 모친 김지영 씨. 서류상으로는 평범한 식당 운영자로 되어 있으나 1992년 이전의 모든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생성 기록은 있으나 출생, 학력, 가족관계 등 모든 것이 백지 상태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정보 통제는 과거 안기부나 정보사령부의 최상급 비밀요원에게만 적용되던 방식입니다. 현재 저희가 추적 중인 흑표범의 활동 중단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의장님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류성훈 의장은 말없이 수화기를 든 채 눈을 감았다. 심장이 묵직하게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전설 속의 그 여인이 정말로 자신의 딸을 군에 보냈고 그 딸이 바로 자신이 이끄는 군대 안에서 끔찍한 일을 겪을 뻔했다. 그는 합참의장으로서 그리고 그녀의 옛 동료로서 참을 수 없는 책임감과 미안함을 느꼈다. 그는 잠시 고민하다 수십 년간 한 번도 돌려본 적 없는 번호를 기억 속에서 꺼내어 눌렀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식당으로 연결되는 전화였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엄마 손 백반입니다. 오랜만이군, 지영 동지.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순간 멈칫했다. 짧은 침묵 속에서 수십 년의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누구시죠? 나다 류성훈. 지금은 합참의장이라는 딱딱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지만. 류성훈 의장님. 김지영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흑표범이라는 이름을 버린 그날 이후 과거의 인연과는 모두 담을 쌓고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군 최고 수뇌부의 전화는 결코 평범한 안부 인사일 리 없었다. 무슨 일이시죠? 자네 딸 이서윤 소위 이야기일세. 류 의장은 담담하게 7사단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설명했다.
김철민 대위의 악의적인 괴롭힘부터 박도현 소위의 비열한 음모, 그리고 서윤이 군사재판에 회부될 뻔했던 상황까지 그는 어떤 것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전달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거친 숨소리만이 그녀의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었다. 류 의장은 말을 이었다. 물론 지금은 자네 딸이 스스로의 힘으로 결백을 증명했네. 정말 자네를 쏙 빼닮은 강하고 현명한 군인이야. 하지만 나는 이 군의 수장으로서 그리고 자네의 옛 동료로서 자네와 자네 딸에게 씻을 수 없는 빚을 졌어. 내가 자네에게 무언가를 요구할 자격은 없네. 하지만 만약 자네가 원한다면 가겠습니다. 김지영이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 딸이 어떤 환경에서 싸워왔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7사단 사단장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다. 사단장인 이진호 소장은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 대대장 강민호 중령을 강하게 질책하고 있었다. 김철민 대위와 박도현 소위는 헌병대 조사실에 수감된 채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이서윤 소위는 사단장의 호출을 받고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강 중령, 도대체 부대 관리를 어떻게 하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나? 합참에까지 보고가 올라갔어. 이게 얼마나 망신스러운 일인지 알아. 사단장이 언성을 높이며 책상을 내리치려는 순간 집무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비서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들어와 보고했다. 사단장님, 합참의장님, 비서실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뭐? 합참의장이 아니고 비서실장이? 이진호 소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문이 활짝 열리며 합참의 별이 박힌 견장을 단 대령이 들어섰고 그의 뒤를 따라 한 평범한 중년 여성이 집무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너무나 평범한 옷차림의 여성이 군 최고 지휘관의 집무실에 나타나자 그곳에 있던 모두가 의아한 시선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김철민 대위의 변호를 위해 동석했던 법무장교는 헛기침을 하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합참 비서실장은 방안을 둘러본 후 장군부터 소위까지 모든 이들을 향해 장중하게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이 자리에 계신 분은 대한민국 군의 살아있는 전설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는 가운데 비서실장은 그 중년 여성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소개했다. 이분은 김지영 여사님이십니다. 과거 707 특수임무단 소속 적들에게는 흑표범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졌던 분이십니다. 흑표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사단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이진호 사단장과 강민호 대대장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했다. 군사교본과 전설로만 듣던 그 이름이 지금 눈앞에 평범해 보이는 중년 여성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은 이서윤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매일 아침 된장찌개를 끓여주던 자신의 어머니라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김지영은 조용히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시선은 딸 서윤에게 잠시 머물렀다가 굳어버린 사단장과 대대장을 지나 영문을 모른 채 서 있는 법무장교에게 향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이 될 뻔한 진실을 향해 차갑고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제 딸이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제 모든 과거를 묻고 평범한 엄마로 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집무실 안에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었다. 하지만 제 딸은 스스로 군인의 길을 택했습니다. 저는 제 딸이 실력만 있다면 성별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군을 믿고 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던 것 같군요. 그녀의 시선이 이진호 사단장에게 향했다. 거대한 산과 같던 이진호 소장은 전설의 눈빛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사단장님, 제 딸이 겪은 일에 대해 이 부대는 그리고 이 군은 과연 떳떳하십니까? 전설이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의 귀와는 칠성부대를 넘어 대한민국 군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어머니이자 동시에 전설적인 영웅인 김지영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앞으로 펼쳐질 운명의 소용돌이를 직감했다. 사단장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흑표범 김지영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사건이었다. 이진호 사단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김지영에게 다가갔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의 위엄을 잃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휘하는 부대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군의 명예를 걸고 관련자 전원을 가장 엄중한 법에 따라 처벌하겠습니다. 김지영은 사단장의 사과에도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고 고요했다. 그녀가 원한 것은 단순한 사과나 책임자 처벌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골마 터진 상처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사단장님, 저는 제 딸이 겪은 일의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단순히 몇몇 썩은 사과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이 부대, 나아가 이 군 전체에 여군을 향한 뿌리 깊은 차별과 편견이 존재하는 것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이진호 사단장은 잠시 망설였지만 옆에 서 있던 합참 비서실장의 단호한 눈빛과 마주치자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여사님. 원하시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습니다. 부대 내 어디든 출입하실 수 있으며 누구든 면담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합참 차원의 특별감찰팀을 즉시 파견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 특별감찰은 필요 없습니다. 김지영은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직접 하겠습니다. 제 딸이 생활했던 곳, 훈련받았던 곳, 그리고 눈물 흘렸을 그 모든 곳을 제 발로 직접 밟아보겠습니다. 그날 오후부터 7사단에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평범한 중년 여성인 김지영이 합참 비서실장을 대동한 채 부대 곳곳을 누비기 시작한 것이다. 그녀는 먼저 서윤의 생활관을 찾았다. 서윤의 관물대, 그녀가 잠들었을 침상, 그리고 박도현이 욕설을 적어 놓았던 바로 그 벽. 김지영은 아무 말 없이 손으로 벽을 쓸어보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희미하게 지워진 낙서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다. 그녀는 훈련장으로 향했다. 서윤이 남군들과 똑같이 완전 군장으로 구보를 했던 연병장,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포복 훈련을 했던 각계전투 교장, 그리고 그녀의 놀라운 전술 능력이 빛을 발했던 한미연합훈련의 현장까지. 그녀는 묵묵히 현장을 둘러보며 그곳에 스며들어 있을 딸의 땀과 눈물을 느끼는 듯 했다. 그녀의 등장은 부대 전체를 술렁이게 했다. 흑표범이라는 이름은 이제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다. 살아있는 신화가 되어 병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서윤을 괴롭히는데 동조했거나 방관했던 이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서윤의 실력을 인정했던 이들은 통쾌함을 느꼈다. 김지영은 마지막으로 김철민 대위와 박도현 소위가 수감된 헌병대 조사실로 향했다. 먼저 박도현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젊은 장교는 전설의 특수요원 앞에서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 너는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혔다. 동료를 음해하고 상관의 잘못된 명령에 맹종했지. 하지만 내게도 일말의 기회는 주겠다. 내가 저지른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김철민 대위의 지시와 회유에 대해 한 점 숨김없이 증언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김지영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박도연은 흐느끼며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다음은 김철민 대위였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궤변을 늘어놓았다. 나는 부대의 기강을 바로잡으려 했을 뿐입니다. 여군이 소대장을 맡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했고 이서윤 소위의 행동은 군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김지영은 그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김철민 대위. 당신이 말하는 기강과 위계 질서는 부하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며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을 정당화하지 않는다. 당신은 군인이 아니라 그저 권력에 취한 겁쟁이일 뿐이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당신 같은 사람은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 당신이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는 군법에 따라 엄중하게 치르게 될 것이다. 조사실을 나온 김지영의 얼굴은 깊은 슬픔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이 이런 끔찍한 환경 속에서 홀로 싸워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녀가 부대를 떠나기 전 서윤은 조용히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왜 저한테 한 번도 말씀 안 하셨어요? 김지영은 딸의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가에 비로소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는 내가 엄마처럼 살지 않기를 바랐거든. 총과 칼 대신 예쁜 옷 입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평범하게 사랑하며 살기를 바랐어. 그래서 엄마의 과거는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엄마가 틀렸네. 너는 엄마보다 훨씬 더 강하고 용감한 아이였어. 엄마의 딸이 아니라 너 자신의 이름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한 거야. 이제는 엄마가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의 자랑스러운 딸로서 이 군의 미래를 지켜줘야겠구나. 두 모녀는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전설적인 영웅과 새로운 영웅은 비로소 서로를 온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 며칠 후 대한민국 국방부는 제7보병사단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철민 대위는 불명예 전역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고 박도현 소위는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군복을 벗었다. 이진호 사단장은 지휘 책임을 물어보직 해임되었고 강민호 대대장은 감봉 징계를 받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국방부는 전군을 대상으로 여군 인권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와 함께 성차별적 문화 개선을 위한 강철의 백합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 된 한 젊은 여군 장교 이서윤 소위의 별명에서 따온 것이었다. 1년 후 대한민국 육군본부 중위로 진급한 이서윤은 강철의 백합 프로젝트의 실무를 담당하는 핵심 멤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군들의 고충을 듣고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이끌어내는 데 앞장섰다. 그녀의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력자인 최진우 상사가 함께했다. 그는 원사로 진급하여 육본 주임원 사실에서 근무하며 서윤의 활동을 지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서윤은 신임 여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 강연장 밖에는 평범한 옷차림의 어머니 김지영이 딸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우리 딸 고생 많았지? 엄마가 싸운 밥 먹고 힘내. 엄마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이제는 흑표범 말고 그냥 너희들 밥 챙겨주는 평범한 엄마로 사는 게 내 임무니까. 두 사람은 연병장이 내려다 보이는 벤치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석양에 물든 연병장에서는 씩씩한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다. 그 속에는 과거와는 다른 희망과 존중의 기운이 가득했다. 이서윤은 어머니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전설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다. 새로운 세대의 용기와 희생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 있었다.
강철처럼 강하지만 백합처럼 순결한 의지. 그 의지가 있는 한 대한민국 국군의 미래는, 그리고 이 땅의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었다. 새로운 전설은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인생만세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당신은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